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많이 숨기는 쪽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얘기를 좀 하고 그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분들이 사실 청년 우울증에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감각이 예민하시고 주변 자극에 예민한데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이해하고 그걸 어느 정도 풀어내는 그 센서가 그 부분들은 조금 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정신과 의사지만 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버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맘편한 정신과 김동욱 원장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청년 우울증에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울증이랑 증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조금 듣긴 했는데 또 청년과 중장년 사이 우울증에도 차이가 있다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원장님 그 우울증이 청년들 사이에서 실제로 좀 늘고 있는지 체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 워낙 최근에도 많이 와주시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전에랑 우울증을 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울증이라고 하면 네. 마음이 약해서 생긴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 이제 혼자 숨기는 쪽으로 많이 선택했고 네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거부적인 사회적 시선이 있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즘에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제 있다고. 요새 거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예, 그래서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는 뭐 단체로 다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그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숨기거나 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거부감도 좀 줄어들고 네. 또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네. 실질적으로 청년 우울증에 대한 시선들이 많이 바뀌면서 오히려 더 늘어나는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 늘었다는 관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조금은 이제 양지로 좀 나오는 쪽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원장님 병원에서도 좀 청년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는 걸 좀 체감하시나요? 정말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취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성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시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많이 숨기는 쪽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사실 뿌듯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체감을 하고 예, 계시고 예. 그렇다면 원장님 이 청년 우울증과 중장년 우울증에는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아마 뇌 발달 과정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이제 어떤 변화를 겪냐면 그 뇌 전두엽이라고 하는데 전두엽 기능이 20대 중반까지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판단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자기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가 이제 20대 초중반까지인데요.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취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부분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성취라든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40대 넘어가면서 중년을 접어들면서 실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여성 호르몬이나 또 남성 호르몬의 이제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면서 갱년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계적인 면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외도라든지 또 자녀분의 학업 성취에 대한 어떤 미흡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좌절감, 어떤 이런 또 경제적인 부분들 그래서 자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관련된 가족 간의 문제로 인해서 좀 더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원장님 자료에서 봤을 때 청년 우울증은 약간 사고적인 우울증이 있고 장년은 감정적인 우울증이 있다라고 봤는데 요거는 좀 어떤 설명이신가요? 그래서 그 우울증은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울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감정이 우울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울해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한 번에 일을 처리하는 능력, 또 상황을 판단하고 시간의 어떤 문제를 끝내는 능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두엽이 발달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 그 단기 기억력이 그 어느 정도
집중력과 우울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될 텐데 네. 그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청년 우울증에서 많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년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우울감을 좀 많이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중년분들을 보시게 되면 본인이 우울감을 못 느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돌려서 물어보는 부분이 혹시 삶이 좀 피곤하다든지 지쳤다는 느낌을 느끼지 않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제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우울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지탱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상황을 우울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년일 경우에는 삶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삶의 피곤함,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네. 그것도 일종의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울감이라고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정신과 오시는 분들 중에 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개원 초기에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씩 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갑자기 제가 뭐 지금도 과연 날씬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느 날 보다 보면 그 갑자기 식사량이 2배로 늘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 환자분이 좀 많이 오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 받았고 그걸 이제 먹는 걸로 푸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사실 저도 이제 제 생각에 정신과 의사지만 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울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감각이 예민하시고 주변 자극에 예민한데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걸 이해하고 그걸 언어적으로 풀어내는 그 센서가 그 부분들은 조금 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울감을 못 느끼더라도 우울감을 충분히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거울이 필요한 이유가 자기가 볼 수 없는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처럼 아마 정신과 의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울이 되어서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 감정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내가 우울감인지 모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내가 좀 병원을 찾아볼 수 있는지. 보통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이 예를 들어 너무 많이 온다, 또 너무 오지 않는다. 그 수면이라는 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지만 제일 먼저 이제 배우는 게 100일 동안 하는 것들이 밤낮을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면이라는 게 단순히 잠을 잘 잔다 못 잔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정신과 건강이라든지 정서 상태를 반영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지 못 자는지 그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감각이 예민해지는지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든지 주변 자극 아니면 이전에 같으면 괜히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잔소리였는데 갑자기 화가 나서 울컥거린다든지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왠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보는 것 같다고 위축된다든지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그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20대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왠지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보통 이제 저한테 오셔가지고 20, 30대 이게 직장인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제가 치매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단기 기억력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체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청년 우울증은 기억력이 좀 잘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ADHD 증상이랑 조금 유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실제로 ADHD인 것 같아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약물 자체가 그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 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상당히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적인 약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약물들이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약을 쓰려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들이 개선된 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진단 자체의 매기보다는 기능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 쪽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는 집중력과
관련된 약제가 그 성인 같은 경우에 보험에 해당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떨어질 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도 방법이 없는데 네. 이제 굳이 이 부분들을 밝혀낸다고 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집중력 관련된 약들이 이제 성인들 보험이 되면서 네. 보험 적용이 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이 대부분 고가들이라서요. 네. 보험을 하지 않고 치료받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치료의 폭이 넓어지게 되면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도 그 우울감의 상당 부분들이 이제 인지 기능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밝혀지고 네.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넓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오신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정력 뇌파라고 해서 그 뇌파를 찍어 보면요. 그 우울감에 관련된 부분들인지 아니면 집중력이 충동을 조절하는 그 부분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이제 네. 입증이 되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화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3D로 이제 그 뇌파를 볼 수 있는 그림도 있어가지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우울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평가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울증이냐 ADHD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어떤 진단하던 시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끝난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지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그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치료라는 부분보다는 거의 예술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놓치지 않고 보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원장님. 그 청년들 중에 의외로 좀 남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보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정신과를 찾아도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 사실 DSM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보는 이제 여러 가지 진단 기준들이 있는데요. 네.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우울증인지 아닌지 이제 그렇게 보던 시대는 좀 지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셨던 분 중에 회사에서 어떤 직장 동료와 관계가 있었는데 네. 자기한테 신세를 많이 이제 지게 돼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이제 계속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분이 미안해서 이제 죄책감을 느껴져서 우울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 네. 어머니가 너무 헌신적인 분이신데 자기가 해준 게 없던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정신과 의사가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근데 남녀 관계의 본질이 어머니와 또 이제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어떤 2차적인 어떤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준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제 남녀 관계에서 방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같은 패턴의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서 실패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는 왜 그럴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나 그런 부분들을 짚어본다 그러면 훨씬 더 다른 대안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헤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서 그 부분들을 확인해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치료는 보통 선생님 약이나 그럼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지나요? 일단은 정신과에서는 그 약물 치료를 일단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이제 오셔가지고 왜 약만 치료하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력 뇌파를 통해서 뇌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이 부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제 생각에는 그 급한 그 초기에 수면이라든지 불안, 초조 긴장, 또 자살 사고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증상들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데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이제 쉽게 말하면 불이 꺼진 다음에 잠불씨를 잡을 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확인해 나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 그 제가 봤더니 그 치료 저항성 약에 대한 치료 저항성 그러니까 약이 듣지 않는 분들이 꽤 많다고 3분의 1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치료 저항성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라는 부분 중에 대부분이
우울증인 부분도 있고요. 또 조울증과 관련된 우울증도 있고요. 또 조현병과 관련된 우울증도 있고 또 성격장애와 관련된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우울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항우울제를 쓰더라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치료 저항성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는데 네. 아마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럴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약을 투여하더라도 이제 이 정도 쓰면 어느 정도 호전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약을 쓰더라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자살 사고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을 때 네. 사실 이제 정신과 의사들로서 블랙홀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네. 효과가 없고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그 부분들을 찾아나가는 게 하나의 치료 중에서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정신과 의사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약이 안 듣고 또 여러 가지로 듣지 않을 때 요새는 또 기계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부분은 TMS라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TMS라는 치료 방법이요? TMS라는 거는요, 처음에 이제 발견된 게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네. 큰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분들의 이제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우울감이 사라지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결론이 이제 그 자기장에서 나오는 그 전기적 에너지가 네. 뇌를 치료하는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 기계가 이제 발명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부분이고 또 효과도 입증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코일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 코일에서 전기적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 부분이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MRI가 되는 거고요. 그 자기장에서 나는 에너지가 뇌를 자극하게 돼서 그 부분이 이제 호전시키는 우울감을 호전시킨다고 보시면 이제 그게 TMS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약이라는 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아주 미세한 그 전기적 자극인데 네. 그 자극을 줘서 세로토닌을 올리게 되는 그거를 그러면 TMS 치료라는 것은 정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네. 이제 좀 무식하게 이제 때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효과적이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약이랑 다른 방법일 것 같지만 사실은 치료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딱 듣기로 조금 무서웠어요. 네. 이게 전자파를 네. 뭐 뇌에 바로 쏜다는 게 네. 이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네. 그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벼락 맞듯이 이제 뇌가 찌릿찌릿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적 자극이 자기장을 자극하게 되고 네. 거기서 나오는 그 전기적 에너지가 뇌로 전달이 되는데 네. 바로 전기로 자극되는 게 아니니까 특별히 걱정하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산부한테도 이제 여러 가지 기가 저희 병원에서 FDA 승인을 받았을 때 임산부한테도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네. 애기한테도 써도 되는 거니까 네. 뭐 어떤 형태로든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기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MRI나 CT처럼 이렇게 네. 일반화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통칭하는 이름인 거죠, TMS가? 네네. 네네. 그 트랜스크레니얼 네.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약자인데 네. 그 MRI나 여러 가지 말씀하신 기계처럼 네.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전기적 자극으로 우울감을 치료하는 네. 어떤 일반적인 기계의 통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아까 더 무식한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또 선택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매일 약 먹는 게 또 힘들다든지 네. 또 약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아마 해보시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장님 이게 저도 좀 들어보긴 했고 네. 이미 좀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생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다. 네. 그리고 왜 아직 많이 안 쓰이는가? 이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네. 제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병원만 해도 개원하고 한 100분 이상을 하셨는데 네. 특별히 부작용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네. 또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음날 정도면 회복이 되시고요. 네. 아마 이제 하시고 나면
머리가 시원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가 그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그 안정성은 검증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실질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TMS를 하신 분들 이제 후기를 보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지속적인 불편감을 호소하신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TMS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아까 왜 이렇게 넓게 안 쓰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전공의 때 레지던트 때 이제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그때 썼던 약을 지금 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새로 이제 개원을 하든 또 취업을 하든 또 그렇게 했을 때 의사분들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조심스럽고 이제 보수적인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보수적인 게 맞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효과나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다음에 이제 시행에 옮기는 게 맞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 시작하기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TMS 치료를 받으시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효과나 이런 분들 보신 분들 이야기들 때문에 많이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청년 우울증에 대한 원장님의 조언으로 네.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은 청년 시기 저도 거쳐서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은 기대도 있고 또 많은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 병원을 개원할 때 조금은 다른 치료를 하고 또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잘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한 걸음씩 내딛고 나갔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다가와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두려움, 불안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런 것만으로는 세상을 바뀌지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렵더라도 한 걸음씩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고치셨다는 게 원장님도 약간 겪으셨다는 말씀인가? 아니요, 항상 느끼죠. 그래서, 우울감. 예, 네. 그래서 두려움도 느끼고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개원 시작했을 때 이제 상당히 좀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찾아와 주실까, 이제 알아봐 주실까 계속 두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취준생들이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버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티라.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한마디 선택하라고 그러면 저는 버티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렵더라도, 아무리 미래가 힘들더라도, 절대로 피하지 말고 잘 버티신다 그러면 네. 분명히 더 나은 성과가 있고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